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강동구 치매안심센터 홍종석 선임사회복지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치매 공통교육 과정으로 치매 정책 동향 교과목 중 치매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치매 관련 정책제도 5가지와 보건복지 정책제도 7가지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먼저 치매 관련 정책제도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심 서비스 사업,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성년 후견제도, 중증 치매 산정 특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 정책제도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법률 홈닥터, 희망복지지원단, 정신건강복지센터,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사업, 보청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치매 정책제도 및 보건복지 정책제도에 대한 학습을 통해 공공과 민간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보건복지 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내담자와의 상담 시 전문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치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교육을 수료하시게 된다면 만나 뵙게 되는 주민, 가족 및 치매 환자, 관련 기관 종사자분들께 이전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치매 관련 정책 제도 중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 조선, 고령 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선정 기준에 따라 일반 돌봄군 16시간 미만과 중점 돌봄군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나누어 직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기존 유사 분절적 노인 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하였는데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그리고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인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였고 예방적 돌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욕구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 민간복지 전달 체계의 공공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거, 조선,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인지 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이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예방적 돌봄 서비스로 유사 중복 사업의 후순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유사 중복 사업이라는 것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국가보훈처, 보훈 재가복지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기타 유사한 재가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어르신 본인, 친족 및 이해관계인 읍면동 공무원입니다. 이후 대상자 선정 조사 및 서비스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한 이후 시, 군, 구에서 심의 및 결정이 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대상자 선정 도구를 통해 사회, 신체, 정신 영역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중점 돌봄군과 일반 돌봄군으로 나누어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중점 돌봄군은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에게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가 제공되고 필요시 연계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중점 돌봄군의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는 주기적인 가사 지원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일반 돌봄군은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에게 16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와 필요시 연계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일반 돌봄군에서 말하는 16시간의 미만의 직접 서비스라는 것은 주기적인 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고 특수한 상황인 수술, 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 지원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는 방문 통원 등으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의 4개 분야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전지원은 다시 방문 안전지원, 그리고 전화 안전지원, ICT 안전지원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사회참여 부분은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생활교육은 신체건강 분야와 정신건강 분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지원 같은 경우는 이동활동 지원과 가사 지원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연계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민간 자원 등의 후원 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며 특화 서비스는 고립, 우울, 자살 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지침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서비스 제공 결정은 읍면동과 시군구에서, 그리고 서비스 제공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 수행기관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싶으실 때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과 관련해서는 수행기관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하여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에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검색하게 되면 본 사이트가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수행되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간을 찾아보고 싶으실 때는 자, 화면 홈페이지 우측에 있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간 현황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해당 지역에, 저울 같은 경우는 서울이니까 서울 지역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기관의 수행기관명과 그리고 주소, 그리고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기관으로 접촉해가지고 관련 내용을 여러 가지를 상의하고 협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치매 관련 정책 제도 중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독거노인 그리고 장애인의 안전생활 지원을 위해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안전교육,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추진 방향으로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가스 감지기 등을 댁내 장비 설치를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과 함께 안전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댁내 장비 설치 확대의 경우 2019년까지는 보급된 기존 댁내 장비가 있고 2020년부터는 신규 댁내 장비가 보급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인력의 경우 거점 응급관리요원과 응급관리요원 그리고 생활지원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지원사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생활지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서비스 대상 중 독거노인의 기준은 첫 번째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치매 고위험군이라는 것은 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의 장이 생활 여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그리고 방문 보건 서비스 이용자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되기에 기존 응급만 유지하고 신규 대상자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안심 서비스, 응급 안전 서비스 제공 기준 두 번째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 관리가 필요한 자, 뇌졸중,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말기암 등을 말하며 특화 서비스 대상자로 정서 지원이 필요한 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관련 사용이 가능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기존에 장비가 설치된 수혜자에게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 설치 동의 또는 사업 참여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재가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있더라도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의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말하며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제공 시에는 시스템 설치 동의 또는 사업 참여 거부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제공 절차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지역센터와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수행기관이 선정조사 및 기관 추천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방문하여 사업을 설명하고 신청 의향을 확인한 후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의 수행기관에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사업 대상의 경우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이통반장에 의해 발굴된 독거노인에 대해 조사하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신청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센터에서는 확정된 대상자 기준,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건강상태 취약자 등을 추천하며 수행기관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지원센터가 지역센터를 말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이라는 것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대상의 경우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중에서 1순위 대상자를 우선 추출하며 활동 지원 기관에서는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 중에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신청 장소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지역센터 에서 연중으로 받고 있으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에서 연중으로 받고 있고 다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낙상, 건강상, 응급상황 등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실시간으로 소방서 119 등과 연계해주는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업 대상 가정에 화재, 가스 센서 및 활동 감지기를 설치하여 노인 및 장애인이 스스로 응급 전화를 하기 어렵더라도 다양한 기기들이 24시간 서비스 대상자의 대내 활동, 심박 및 호흡, 수면 시간 등을 확인하고 화재, 낙상 등 응급 상황에서 119 구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지역의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수행기관, 이하 지역센터에서 응급관리요원 및 생활지원사, 종사자에게도 알람이 동시에 전달되며 종사자는 휴대폰 등을 통해서도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상시 점검, 모니터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댁내 장비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이트웨이, 온도, 습도 조독의 활동량 감지기, 화재 감지기, 가스 감지기, 출입 감지 감지, 무선 외출 버튼, 응급 호출기, 무선 전등 스위치, 소화기,
가스 차단기, 카메라, 맥박계가 있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 안내 지침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수행기간의 경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 안내서 내에 표기되어 있으며 사업 대상자 신청에 대해서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역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등을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매 관련 정책 제도 중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로 판정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 방향은 노후 돌봄과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시설과 재가급여 등을 제공하며 사회보험 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 부조 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용 자격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로 판정됩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및 대리인이 있습니다. 대리인의 자격으로는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신청, 그리고 우편 신청, 팩스 신청. 팩스 신청의 경우 휴대폰, 핸드폰의 모바일 팩스 어플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더 건강보험, 인터넷과 더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외국인은 불가능합니다. 갱신 신청의 경우에는 통화자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청에서 방문 신청과 우편 신청, 팩스 신청,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여기서 전화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갱신 신청의 경우에만 통화자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장기요양 신청서를 팩스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게 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은 홈페이지가 검색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단 요모조모의 조직 및 인원을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찾아오시는 길을 누르신 후에 지사 찾기를 하시게 되면은 해당 지역에 있는 지사에 대한 상세 설명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하는 서울의 강동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세 보기를 누르면은 일단 전화 같은 경우는 대표 번호가 있지만 팩스 번호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주소랑 위치가 다 있습니다. 만약에 좀 더 세부적으로 담당 직원의 직통 번호라든지 팩스 번호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부서 안내 직원 찾기를 가셔서 해당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사명과 담당 업무는 장기요양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관련 부서의 직통 번호와 그리고 담당 업무에 따른 팩스 번호를 검색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의 신청 종류입니다. 처음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신청,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갱신 신청, 그리고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 변화가 있어 변경 사유가 발생 시 등급 변경 신청, 그리고 등급 변경이 아닌 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 신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인정 신청의 경우 처음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신청 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최초 신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출 서류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가 있고 향후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됩니다. 갱신 신청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기간, 유효기간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고, 등급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에 그런 변경 사유가 발생 시에 장기요양 등급에 대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이 아닌 서비스 내용에 대한 변경, 예를 들어서 현재 재가급여를 받고 있는데 시설급여로 변경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 시에는 장기요양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의 등급 판정 절차입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 측으로 방문, 팩스, 인터넷, 어플 등을 통해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 소속의 장기요양 직원의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방문조사 후에는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하며 의사 또는 한의사의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공단 측으로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방문조사 결과 그리고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및 판정하게 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 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단, 복지부 고시에 따른 거동불편자의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나오게 되면 인정 점수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1등급이 가장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높으며 1등급과 2등급은 전적 혹은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3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같은 경우에는 치매가 확인된 경우에만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치매가 확인되지 않은 돌봄의 필요성이 낮은 어르신이라면 장기요양 등급 외로 판정을 받으며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은 어렵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종류입니다.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지게 되며,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 20%로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10인 이상의 노인 요양시설과 9인 이하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1, 2등급으로 판정받거나 3, 4, 5등급 중에서 가족 수발이 어렵거나 치매 등에 따른 이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본인부담금 15%로 가정에서 생활하며 돌봄을 받는 것을 말하며, 낮 동안 이용이 가능한 주 야간보호, 그리고 가정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가정으로 간호사 등이 방문하는 방문간호, 월 최대 9일까지 24시간 단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복지용구사업소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가급여 대상은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이며 인지지원 등급은 주 야간보호와 복지용구 그리고 치매 가족 휴가제의 단기보호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현금급여 중 가족요양비는 섬, 벽지지역 거주자일 경우 가능하며,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기에 그 가족에게 가족요양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의 경우 현재 시행을 유보 중에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유효기간은 최초 신청 시에 2년이며 갱신 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되게 됩니다. 동일 등급으로 판정받을 시 1등급의 경우 4년, 2에서 4등급의 경우 3년, 5에서 인지지원 등급의 경우 2년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갱신 신청의 경우에는 통화자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급 판정을 받은 후 노인장기요양기관을 검색하여 서비스를 신청 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역 및 급여 종류 설정 후 검색하시면 서비스 제공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검색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은 홈페이지가 검색이 됩니다. 여기서 중앙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누르시게 되면 지역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검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색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지역과 그리고 세부 지역 그리고 급여 종류를 클릭하신 후 검색을 누르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정원과 그리고 현원이 얼마나 찾는지 그리고 자녀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여기를 입소하기 위한 대기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검색이 되기 때문에 관련하여 기관 측과 접촉하여 여러 가지를 안내받을 수 있고 또는 치매 환자분의 보호자분들 혹은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께도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조회한 후에 안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여러 가지 재가 서비스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리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까지 다 검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판정을 받아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아닌 요양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을 검색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찾아보실 수 있는데 요양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은 홈페이지가 검색이 됩니다. 여기서 건강인으로 가서 검진기관 그리고 병원 찾기를 들어가시게 됩니다. 다시 여기서 병의원 정보를 클릭하신 후에 병의원 찾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특성별 병원에서 요양병원을 검색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요양병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먼저 관련 법이 다릅니다.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요양시설은 돌봄의 목적, 요양병원은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도 요양시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을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그 대상이며 이용 대상에서는 장기요양 1, 2등급 그리고 장기요양 3, 4, 5등급자 중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가 요양시설의 시설급여 입소 대상이십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이용 대상은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 의학적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가 요양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요양시설은 촉탁이가 한 달에 2번 방문,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을 보시게 되면 요양시설은 본인 부담금 20%의 비급여가 붙기
됩니다. 비급여는 식재료비, 그리고 상급 침실 이용료, 그리고 미용비 등이 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는 본인 부담금 진료비 20%와 그리고 식대 50%, 마지막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인 간병비가 발생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기저귀 등도 발생하게 됩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역의 건강보험지사 연락처 및 팩스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세부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치매 관련 정책 제도 중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건강보험지사 연락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혼자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으로 하여금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의 후견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 신상보호에서도 후견인을 통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지원 및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후견인의 선임 방식에 따라 법정 후견과 임의 후견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성년 후견 제도의 대상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며 후견인의 선임 방식에 따라 법정 후견과 임의 후견으로 나누어지는데 법정 후견은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여 행하는 후견으로 대리 범위에 따라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임의 후견은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수준의 후견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경우 공정증서로 후견 계약을 체결하여 임의 후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후견인,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으로 관련 서류를 구비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서 작성, 첨부 서류 준비, 청구서 제출, 법원 심리, 후견인 선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견 개시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 비용의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으로 발생이 되며 필요시 정신감정료가 발생될 수 있고 법무사 및 변호사를 통해서 후견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경우 수임료 등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후견 심판 청구를 통해서 후견인이 확정된 경우 후견인의 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후견은 피후견인, 치매 환자의 재산에서 지급하게 되며 법원에서 보수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임의 후견은 쌍방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공공 후견은 국가에서 후견인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후견 제도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후견과 만 19세 이상의 성년 후견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성년 후견은 다시 법정 후견과 임의 후견으로 나누어집니다. 법정 후견의 경우에는 다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후견인의 대리 범위, 즉 후견인 권한의 범위에 따라 후견 유형이 결정됩니다. 법원에 의해 후견이 개시되고 후견인이 선임되는 법정 후견은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이 있습니다. 성년 후견은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그리고 한정 후견은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마지막으로 특정 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이며 평균적으로 2에서 3년, 최대 5년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후견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본인이 판단 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하여 미리 후견인이 될 사람과 자유롭게 계약, 공정증서를 체결하는 임의 후견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임의 후견 감독위를 선임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음으로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한 3가지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먼저 친족이 있습니다. 친족의 경우 친족 후견인으로서 8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 후견인이 있습니다. 전문 후견인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이 있고, 다음으로 공공 후견인이 있습니다. 권리 보장이 어렵고 후견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하여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공공 후견인입니다. 법인 후견인도 있습니다. 이 법인 후견인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입니다. 후견인은 무슨 일을 하나요? 후견인은 크게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영역에서 활동을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 예를 들어 치매 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며 재산관리로서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 그리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상보호 영역은 의료행위, 그리고 주거 관련 행위,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그리고 사회적 관계관리, 기타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신상보호 영역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하며 후견인은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에 의한 지원, 즉 법률 행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와 공공 후견 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년 후견 제도는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후견은 공공후견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후견 대상자가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후견 심판 청구비와 후견인 활동비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공공후견 사업에는 발달장애 공공후견, 정신장애 공공후견, 치매 공공후견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치매 공공후견의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 환자이면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치매 공공후견 사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 지원하고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그리고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가 치매 공공후견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와 관련해서는 피후견인, 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에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나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겠습니다. 공공후견 사업의 경우 치매는 중앙치매센터, 발달장애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정신장애의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나 공공후견법인, 현재는 4곳이 있습니다. 현재 4개의 법인을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치매 관련 정책 제도 중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치매로 판정받은 치매 환자 중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드리는 제도로, 기존에는 중증치매 본인부담률이 최대 60% 정도였으나 산정특례 제도 운영으로 외래 입원 진료 시에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10%로 경감되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켜드리는 제도입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는 CDR-2 중등도 치매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질환 특성에 따라 2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의 이용 대상은 2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V800으로 질환 자체의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으며 희귀난치 성격의 치매 질환입니다. 조발성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루이 소체를 동반한 치매 등 14개 질환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의 이용 대상 중 2번째는 V810으로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도가 발생하는 치매, 만발성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그리고 피질환 혈관성 치매 등 19개 질환의 치매를 말합니다. 그중 다음 중 한 가지 상황의 발생 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두 번째, 문제 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세 번째,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네 번째, 급성 선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 서비스 선정 기준은 V800, V810 질병 코드 진단자 중 산정특례 등록 기준, 검사 기준 및 필수 검사 항목을 충족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검사 기준은 신경심리 검사 결과 치매 임상 소견을 보이고 임상 치매 척도 CDR 검사 결과 2점 이상 또는 전반적 퇴화 척도 GDS 5점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MMSE 간이 정신상태 검사 결과 18점 이하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환자, 그리고 단 CDR 3점 이상,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에는 신경심리 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에 산정특례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의 필수 검사로는 신규 검사와 재검사가 있는데 신규 검사의 경우는 CDR, 그리고 MMSE, 신경심리검사, 뇌 영상이 있습니다. 재검사의 경우에는 CDR과 MMSE만 진행을 합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치매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 기준, 검사 기준 및 필수 검사 항목을 말합니다. 에 의거 해당 질환을 확진할 수 있는 요양기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합니다. 에서 건강보험공단 측으로 산정특례를 등록 신청하게 되며 치과 및 한의원은 산정특례 등록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신청을 위해 병원에서 공단이 제공한 질환별 산정특례 필수 검사 항목에 따라 검사하고 검사 결과가 검사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질환으로 확진합니다. 확진한 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하며 등록 대상자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개인정보, 신청인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 날인 후 병의원 또는 공단으로 신청을 합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의 서비스 혜택으로는 중증치매 의료비, 외래 및 입원 진료 시에 본인 부담률이 10%로 적용받는 것입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V800은 질환 자체의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으며 희귀 난치 성격의 치매 질환이기 때문에 일수 제한이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V810의 경우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도가 발생하는 치매의 경우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요양병원은 제외됩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연간 최대 120일 적용이 가능합니다. V800으로 확진 시에는 산정특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등록 후 일수 제한 없이 5년간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며 일정 기준 충족 시에는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V810으로 확진 시에는 산정특례 적용 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등록 후 5년간 산정특례 자격을 가지나 연간 60일간 특례 적용을 받으며 연장 신청 시 60일 추가 적용 가능하며 이는 최대 연간 120일입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와 관련해서는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는 중증치매 산정특례 제도에 관한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정책제도 중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환자의 의향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 의료 결정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연명 의료 결정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또는 연명 의료 계획서의 서비스 이용 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대상이며 본인이 직접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종사자 기본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을 얻은 상담사를 통해서 자신의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여 연명 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대상이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하여 연명 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겠습니다. 단,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나 연명 의료 계획서로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 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연명 의료 결정 제도의 서비스 신청권자, 서비스 대상은 본인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작성을 하게 되며 연명 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연명 의료 계획서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은 국민연명의료관리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관련 홈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검색하시게 되면 본 홈페이지가 검색이 됩니다. 여기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기관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가능 기관, 여러 가지 탭 중에서 먼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 가능한 기관을 보시게 되면 시 그리고 구를 검색하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이 검색됩니다. 다음으로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을 보시게 되면은 작성 가능 기관, 여기서도 서울시,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하는 기관으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검색이 되게 됩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판단을 합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인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전에 작성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로 확인하고 다음으로 사전에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환자의 의사에 대한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로 확인하며 네 번째로는 친권자 및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환자의 의사에 대한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확인의 경우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라든지 연명의료계획서가 확인되지 않아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인 상태인 경우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한 명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된 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 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친권자 및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입니다. 연명의료 계획서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또는 환자 가족의 진술 등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일 때에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고 이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담당 의사는 확인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존중하여 이행하게 됩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말기 환자라는 것은 암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연명의료입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가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체외 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그 밖에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 유보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것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미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라는 것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 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합니다. 여기서 암, 후천적 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 바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해당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중앙호스피스 센터와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중앙호스피스 센터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시행하는 기관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창에다가 중앙호스피스 센터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호스피스 완화 전문기관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탭 중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 찾기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도로 찾을 수도 있으며 상세 검색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상세 검색에서는 해당하시는 곳에 검색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시행하는 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요양병원도 찾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호스피스 관련 기관들 그리고 다양한 의료기관의 특성별 정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건강인에서 검진기관 찾기 그리고 병의원 정보에서 병의원 찾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지역을 선택하시고 조건별에서 특성별 병원에 호스피스 전문기관 아까 요양병원에서는 요양병원으로 검색을 했다면 이번엔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관련 내용을 검색하실 수 있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는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정책제도 중 법률 홈닥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홈닥터는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말하며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 구청,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 상담, 법교육, 법률 문서 작성, 복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수요자 중심에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법률 상담과 법교육을 통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며 지역사회복지망과 연결하여 법률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 이주 여성, 범죄 피해자, 농어촌 주민, 저소득 주민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률 홈닥터가 어디 있는지 한번 그 기관을 함께 검색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홈닥터는 인터넷에 검색창에다가 법률 홈닥터라고 써주시면은 해당 보시는 홈페이지가 검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홈페이지 첫 화면에 법률 홈닥터 소개에서 전국 법률 홈닥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 지역에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청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 있는 법률 홈닥터 위치가 나오고 만약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곳에 법률 홈닥터가 없다면 인근에 있는 법률 홈닥터를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률 홈닥터의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제공 절차입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상담 시간은 평일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며 인터넷을 통한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법률 홈닥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간단한 법률 문제는 전화 등을 통한 법률 상담도 가능하고 필요시 예약 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법률 홈닥터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 수 있으며 방문할 시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를 확인한 후 방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조회 방법은 전국 법률 홈닥터 홈페이지를 검색하시고 법률 홈닥터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에 법률 홈닥터 소개, 전국 법률 홈닥터 그래서 전국 65개 기관에 있는 65명의 변호사가 현재 2021년 9월 기준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홈닥터의 지원 내용은 법률 상담, 법교육, 법률 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복지 네트워킹 등 1차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채권 채무, 임대차, 이혼친권 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 임금,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도움을 드리며 소송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무료 법률 상담,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구조알선, 법률 문서 조력, 그리고 통합사례관리회의 참석 등이 있습니다. 법률 홈닥터와 관련된 문의는 대표 번호로 할 수도 있지만 법률 홈닥터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지역에 혹은 인근 지역에 있는 법률 홈닥터 연락처라든지 그런 직통번호를 검색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정책제도 중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 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지역 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을 말합니다. 민간 협력을 통한 지역 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운영,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복지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지역주민,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협력하여 지역복지자원 발굴 확대, 시, 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총괄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의 서비스 대상은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을 거쳐 희망복지지원단에 의뢰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대상 가구이며 읍면동을 거치지 않고 희망복지지원단에 직접 의뢰가 되는 경우에도 읍면동에 전달하여 초기 상담 등 절차를 이행합니다. 단, 복지로 등을 통한 이관콜의 접수 사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존 권역현 읍면동의 경우에는 초기 상담 후 모든 사례관리 대상은 기존 권역형 중심의 읍면동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 후 지역 내 자원이 부족하거나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해결이 어려운 고난도 사례, 예를 들어서 초기 상담 시 주요 문제에 안전에는 학대, 폭력, 방임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이 두 가지 영역이 모두 포함된 경우. 두 번째, 긴급복지 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경우. 지역사회 내 자원이 부족하거나 협력체계가 미흡한 경우. 이런 해결이 어려운 고난도 사례인 경우에는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요청 가능하며 시, 군, 구, 읍면동 간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주 사례관리 기관을 결정하게 됩니다. 읍면동에서 요청된 가구에 대해서는 욕구 및 위기도 조사를 실시 후 사례회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및 개입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례관리 가구와 서비스 연계 가구로 구분하여 적용을 하는데, 사례관리 가구란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로서 다양한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회의 등 일반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가구를 말하며, 서비스 연계 가구란 욕구가 단편적이어서 1개월 미만의 단기적 개입 또는 단순 서비스 연계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가구로서 사례회의의 일반적인 절차를 축소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단, 개입기간과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의 성격이 복합적인 경우 사례관리 가구로, 단순 서비스 연계의 성격인 경우에는 서비스 연계 가구로 분류가 가능하며, 개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더라도 단순 서비스 연계를 통한 개입일 경우에는 서비스 연계 가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입니다. 보통 복지 담당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서비스 신청 방법은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을 거쳐 희망복지지원단에 의뢰가 되며, 서비스 제공 절차로는 먼저 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개최, 대상자 구분 및 선정,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그리고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종결, 마지막으로 사후관리가 있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읍면동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대상자 발굴 같은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 각 부서, 지역 주민 및 관련 기관에서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실시하게 되며, 통합사례관리 실시 같은 경우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검 및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통합사례관리 실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자원관리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중심적으로 수행하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과 관련된 문의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희망복지지원단의 매년 업무를 안내 매뉴얼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하여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정책제도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 사례관리, 주간재활, 교육훈련, 타기관 연계 등 정신질환자 관리, 재활사업 추진 및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자살 예방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 환경 조성을 강조, 그리고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정보 시스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기반으로 정신건강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지역 주민입니다. 모두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서비스 선정 기준으로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자로 기관의 정신건강 서비스에 동의한 자가 있습니다. 대신 정신지연, 간질, 치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제공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서비스 제공 절차는 먼저 전화상담 및 예약, 상담 및 평가, 서비스 동의 및 등록, 개별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서비스는 지역사회 진단, 기획 및 자원 조정, 중증 정신질환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 환경 조성이 있으며, 정신건강 사례관리에는 중증 정신질환관리사업, 자살 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중독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된 관련 문의는 지자체마다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매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매뉴얼이 올라오기 때문에 관련하여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정책제도 중 결식 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 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경로식당, 그리고 도시락, 밑반찬 배달이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등의 사업은 지방 이양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지침을 참고하되 지역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등에 따라 결식 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것은 경로식당 사업, 결식 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라든지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이런 거점 지역마다 경로식당이라든지 이런 제가 어르신들께 지원되는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의 예산이 단가라든지 사업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대상입니다. 크게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의 경우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 경로식당 무료급식의 사업 대상이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의 경우에는 경로식당 무료급식보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미만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식사 배달에는 도시락 배달과 밑반찬 배달 등으로 다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서비스 선정 기준은 60세 이상의 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 그리고 저소득 노인이 있고, 저소득자가 아니더라도 경로식당 이용 및 도시락 배달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으로는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이하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신청 및 접수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및 접수, 그리고 지자체 추천에 따른 접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수행기관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 중 위탁사업자로 결정하는 기관이 서비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수행기관에게 운영하는 경로식당에서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며 주 5일에서 주 6일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의 경우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배달하며 주 1회에서 주 7회까지 배달하고 있으며,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부식 등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물가 인상 및 경기 침체 등에 따라 무료급식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무료급식 이용 노인을 파악하여 급식 단가 현실화를 위한 추가 예산을 지원을 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무료급식 서비스가 원만히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자가 아니더라도 경로식당 이용 및 도시락 배달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독거노인에게는 식사 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안부 확인 및 말벗 서비스 등을 동시에 시행하고, 배달 과정에서 독거노인들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 및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에는 지자체 및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무료급식 지원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수행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에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사업 안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 정책 제도 중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저작 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의 저작 기능을 개선하며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사업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으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자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본인입니다.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사업의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제공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틀니의 경우에는 치과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 틀니 급여 대상자인지를 판정하고 노인 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에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요양기관이 확인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관할 보장기관 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결과를 통보받는 것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치과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환자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을 신청하며 요양기관이 확인한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등록 신청은 관할 보장기관 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접수됐을 때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대상입니다. 노인 틀니 지원과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에서 먼저 노인 틀니 지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완전 틀니 지원과 부분 틀니 지원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완전 틀니는 레진상 완전 틀니와 금속상 완전 틀니 그리고 부분 틀니 지원은 클라스트, 일명 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 틀니가 있습니다. 완전 틀니 지원 내용은 완전 틀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완전 틀니는 전체 틀니, 완전 의치, 총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주는 틀니를 말합니다. 부분 틀니라는 것은 부분 의치, 국소 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있을 경우 시행되는 보철물로 결손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고정시켜줄 치아의 여러 가지 구조물을 통해 틀니를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틀니입니다. 완전 틀니의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윗 잇몸 또는 아랫 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이 그 대상이며 부분 틀니 지원의 경우 만 65세 이상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입니다.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의 경우 치과 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주는 치료 방법을 말하며 부분 무치아 환자 대상 임플란트 지원이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는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며 1인당 평생 2개만 현재 급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아 환자가 대상이며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사업의 서비스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 소득 기준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경우 틀니 지원에서는 본인부담금 30%, 임플란트에서도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30%입니다. 차상위인 경우엔 노인 틀니 지원의 본인부담금이 5에서 15%, 임플란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10에서 20%, 의료급여 1종인 경우에는 틀니 지원에서 본인부담금 5%, 치과 임플란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10%이며 2종의 경우에는 틀니 지원에서 본인부담금 15%, 치과 임플란트 지원에서는 본인부담금 20%입니다. 기타 치과
틀림이 임플란트 지원 사업과는 별개지만 치석 제거 급여도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연 1회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30%이며 의료급여 1종의 경우는 1,000원에서 2,000원, 의료급여 2종은 1,000원 또는 본인 부담금 15%, 그리고 일반 건강보험은 본인 부담금 30%로 치석 제거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틀림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에 노인 틀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정책제도 중 보청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지원 사업은 노인성 난청으로 인해 주변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등 청각이 저하된 경우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을 통해 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에 부합하며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사업을 통해 노인의 청각 저하를 개선하고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사업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록자에게는 보청기 제품 비용과 적합관리 비용을 분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 사업의 서비스 대상은 노인이어서 지원된다기보다는 건강보험 대상자 중 청각장애 등록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청각장애 등록자가 있습니다. 간혹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어르신에 대한 보청기 지원 사업에서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자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청기 지원 사업의 서비스 신청 기준으로 먼저 청각장애 유무가 있습니다. 청각장애 유무의 검사 부분은 이비인후과, 그에 대한 심사, 판정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입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신청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진단 의뢰서를 요청하고 다음으로 청각장애진단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 또는 종합병원에서 청각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세 번째로 병원에서 받은 진단 서류 및 제출 서류, 사진 2장 등을 거주지 주민센터에다가 제출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청각장애 등급 심사 후에 결과 통지를 받게 됩니다. 청각장애 증명서 발급 후에는 복지카드까지 발급이 되고 그에 따른 급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청기 급여비 부분입니다. 비용 부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청기 최대 지원금은 현재 131만 원이고 보청기 제품 비용 최대 91만 원과 적합관리 비용 초기 그리고 후기 합쳐서 4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10%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0원이 발생되게 됩니다. 적합관리 비용에서도 일반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 부담금 10% 그리고 청각장애 등록자 중에서 저소득, 차상위나 기초수급자인 부분은 본인 부담금이 0원이 발생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청기 내부 연한은 5년, 수량은 1대입니다. 5년 동안 수량을 1대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에 의거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양측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이제 편측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보청기 지원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에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에서 보청기 지원 사업에 대해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 관련 서비스 안내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관련 정책 제도 및 보건복지 정책 제도는 계속해서 학습이 필요합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제공할 수 있다면 교육을 이수한 선생님들을 만나 뵙는 치매 환자와 가족분들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